안녕하세요. 양용석입니다. 예, 지난 한 8주나 9주 정도는 그 집단 상담의 그 실제적인 내용에 관해서 제가 강의를 드렸지요. 이제는 앞으로 한 3, 4주 정도가 남았는데요. 이제는 좀 그 이론적인 학술적인 입장에서 집단에 관해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집단 상담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상담의 입장에서 집단을 논했다면, 이제는 일반적인 측면에서, 학술적인 측면에서 집단에 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저희가 실제적인 그 내용들을 다뤄봤으니까 이번에는 이론적이고 학술적인 접근도 해보는 것이 집단에 관해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주 정도는 이 집단 역동성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공부할 텐데요. 오늘은 그 집단의 형성과 발전, 그리고 집단 응집력, 이 책의 그 2장과 3장에 걸쳐 나오는 내용들을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밑줄을 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저의 그 입장을 논하기보다는 그 본문, 책 내용에 충실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밑줄 친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그 집단의 형성과 발전이라고 하는 주제 하에서 책의 내용을 나누어 보고 싶은데요. 왜 인간들은, 사람들은 집단을 형성하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이 있겠죠. 이 책에서는 대략 그 세 가지 정도로 왜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 이론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그 사람들은 흔히 관련된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태도의 유사성을 기반으로 하여 서로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점을 이 이론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집단 참여자들은 매력과 매우 유사한 태도 간의 조화로운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요. 만약 양자 간의 불균형이 발생하게 되면 균형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노력하며, 균형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을 때에는 관계가 단절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두 번째는 활동, 상호작용, 감정 이론의 접근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집단을 형성함에 있어서 세 가지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활동, 상호작용, 감정, 이 세 가지 요인으로 왜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함께 활동을 많이 할수록 그들의 상호작용 빈도는 보다 많아질 것이고요. 또한 그들의 감정, 타인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정도도 보다 강해질 것이고,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 빈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이 공유하는 활동과 감정은 보다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들의 공유하는 활동과 상호작용은 많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단지 신체적인 근접성으로 인해서만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문제 해결과 같은 수많은 집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왜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는가에 대한 그 설명에 있어서 교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그 상호작용을, 인간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을 특정 기준, 즉 보상과 비용, 결과의 비교, 평가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이 왜
집단에 참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해서 내가 한 집단에 소속됨으로써 내가 제출해야 될, 내가 내야 될 비용보다 내가 그 집단에 참여하게 되면서 얻게 되는 보상, 이익이 더 많다면 사람들은 기꺼이 나의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죠. 반면에 그 집단에 참여하면서 제가 내 비용에 넘어서는 어떤 그 대가라든지 보상을 기대하고 바란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교환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만약 그 보상 비용 결과가 다른 가능한 관계로부터 기대되는 것보다 높으면 개인은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고, 가능한 대안들보다 낮다면 새로운 관계를 맺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교환 이론은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 왜 사람들이 집단을 형성하는지에 대해서 탐색했다는 점에서 유일하면서도 또 독특하죠. 그 다음에는 집단 형성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 책은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각자 다른 집단을 참여하고 형성하는 이유가 각각 다르겠죠. 다 동일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집단을 형성하는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먼저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가 나열해 보겠습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교, 근접성, 매력, 활동성, 지원 때문에 집단을 형성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욕구 만족, 안정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등등 이 욕구 만족 때문에 참여하거나 집단의 목표, 그다음에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집단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공동의 욕구, 공동의 관심사, 공동의 목표, 물리적인 근접성을 집단 형성의 이유로 보았고, 어떤 사람들은 목표 달성, 친교, 정서적인 지원, 사회적 타당성, 물리적 요인 등으로 집단 형성의 이유를 열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우리가 집단 형성의 다양한 이유들을 살펴봤는데요. 결국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겉으로 보면 이렇게 이유가 다른 것 같지만 또 공통적인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 이유는, 집단 형성의 이유는 개인들의 욕구 만족과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집단 형성의 이유들 중에서 몇 가지를 한번 좀 저희가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욕구 만족이 있겠죠. 여기에는 안정 욕구도 있겠고, 사회적 욕구도 있겠고, 존경 욕구 등등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사람들이 집단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욕구 만족이라고 하는 주제하에 첫 번째 뭐냐면 안정 욕구죠. 한 개인이 어떤 특정한 조직에 속하게 되면 그 조직의 일원이 되고, 일원이라고 하는 자부심, 그리고 그 집단에 속하게 되면서 자기가 더 이상 홀로가 아닌 그 집단에 소속된 일원이라고 하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안정 욕구가 이 집단 형성의 하나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사회적 욕구죠. 인간들은 다 사회적 욕구가 있습니다. 홀로 지내는 것보다는 다른 이들과 어울려서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욕구를 친교 욕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것을 집단에 소속하게 되면서 또 만족시킬 수 있겠죠. 세 번째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집단에 들어가서 타인에게 인정받고 또 거기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갖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또 거기서 존경을 받겠죠. 그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자신의 만족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다 욕구 만족에 속한 욕구라고도 할 수 있겠죠.
큰 제목으로 두 번째는 그 근접성과 매력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대인적 상호작용의 그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인데요. 근접성,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근접성은 직무를 수행하는 종업원들 간에 물리적인 거리와 관계가 있고, 매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각의 유사성, 태도의 유사성, 그다음에 그 성과의 유사성 또는 동기유발의 유사성 때문에 서로에게 끌리는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하는 거죠. 집단에 소속하게 되면 아무래도 집단에 소속된 사람들과 가까이 있게 되고, 또 그 가까이 있게 되고 같은 집단에 소속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그 집단의 목표라든지 집단의 규범이라든지 집단의 그 특성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집단 구성원들이 다 같이 소유하게 되면서 서로 간의 유사성을 많이 발견하거나 유사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집단을 형성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큰 제목으로 세 번째, 집단의 목표. 이거는 뭐냐면 그 같은 집단에 속하게 된다면 그 구성원들은 그 집단의 목표를 같이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의 목표를 함께 이루고자 노력하게 되고, 같이 그 이루었을 때는 기쁨을, 이루지 못했을 때는 같은 또 슬픔을 같이 나누면서 같은 집단의 목표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들어가서 같아질 수도 있지만 그 같은 목표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한 그룹에 모여서 함께 그 같은 목표를 또 추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목표가 비슷해서 참여할 수도 있고, 또 그 목표가 비슷해서 참여했는데 같은 목표 하에서 더 다른 사람들과 그 같은 목표를 서로 나누면서 지지해주면서 서로 같은 목표를 강화할 수도 있는 거죠. 큰 제목으로 네 번째는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사람들은 그 한 집단에 소속되면서 때로는 더 큰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하고 추구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노조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노조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끼리 서로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권리를 더 향상시키고, 사업주 측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같이 힘을 모아서 목소리를 높여서 부당한 대우를 없애고 제거하고, 또 자신들의 그 노동의 대가를 더 경제적인 이익으로, 더 높은 경제적인 이익으로 받고자, 정당하게 받고자 노력하는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는 분명히 그 노조라고 하는 노동자들의 경제적인 그 이익에 대한 추구라고 하는 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책에서는 집단의 그 발전 단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의 그 집단 발전 단계에 대해서 그 설명하는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 책에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만,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 그 28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기 하이넨과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학자의 얘기를 빌려서 그 집단의 발전 단계를 크게 네 가지 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형성 단계, 갈등 단계, 초기 통합 단계, 그다음에 전체 통합 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 그 학자들에 의하면 첫 번째 그 형성 단계에서는 개개인의 구성원들이 집단에 참여하여 자신들의 어떤 행동이 받아들여지는 행동이고요. 집단의 참된 과업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게 되고, 두 번째 단계인 갈등 단계에서는 집단 구성원 간의 차이점이 표출되어 감정이 고조되는 단계로서 구성원들 간에는 높은 긴장감이 조성되고 집단의 과업 요구에 저항하며 갈등이 유발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계, 즉 초기 통합 단계에서는 통합을 강조하고 집단이 하나의 과업 단위로 조정되기 시작하며 집단의 응집성이 강조되고 소수의 견해가 제대로 개진되지 못한다고 하였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 네 번째 단계인 전체 통합 단계에서는 성숙한 집단,
조직된 집단, 잘 기능하는 집단을 그 특징으로 하며 집단은 복잡한 과업을 처리할 수 있고 구성원 의식 간의 불일치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개선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집단이 형성이 되고 그러나 다른 그 구성원, 그러니까 서로 다른 구성원들이 모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 안에는 갈등이 있겠죠. 그러면 갈등의 단계를 겪게 된다면은 초기 통합 단계가 이루어지고 이 초기 통합 단계가 잘 성숙해지고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전체 통합 단계로 형성이 되면서 잘 조직된 집단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페이지 31페이지를 가게 되면 그 월켈라고 하는 그 학자는 그 재미나게 집단의 발전 단계를 그 혁명 과정에 비추어서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만 단계, 사건 촉진 단계, 집단 동일시 단계, 집단 생산 단계, 개별화 단계, 쇠퇴 단계로 구분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학자와 이 학자에 동조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첫 번째 단계인 불만 단계는 혁명의 예비 단계와 마찬가지로 현 소속 집단에서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개인들을 특징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개인들은 집단에서 소외되었다고 생각하며 특정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거나 적합하지 않다는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집단으로부터의 그 소외감은 개인의 사회적 정체성을 위협하고 무력감과 절망감을 느끼게 하여 집단 차원에서 이러한 단계는 낙오적 행동을 특징으로 한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그 불만 단계와는 달리 두 번째 사건 촉진 단계는 어떠한 사건이 구성원들을 결속하게 하는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학자들은 몇몇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1970년 켄트 주립대학의 학생 4명이 총격에 의해 사망하면서 미국 내에서 반베트남 운동이 전개된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1980년 8월 폴란드에서 그 데모로 인해 폴란드 자유노조원들이 고무된 사건 등을 제시하면서 이 단계의 그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집단 동일시 단계인데요.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그 집단은 내 집단과 외 집단의 경계를 아주 명확하게 구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극단적이면서 비타협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집단의 중심 주제가 확립이 되고 집단의 규범과 구조가 또 다시 재확인된다 그러네요. 그러면서 집단 구성원들은 집단의 역사와 뿌리를 확인하는 데 관심을 갖게 되고 집단은 자기 자신의 그 강력하고 자기 자신의 집단이 강력하고 정당하며 도덕적이라는 지각을 개발하고 외 집단과의 경쟁과 갈등이 초래되면 관련 외부 집단을 위험한 집단, 부패한 집단, 부도덕한 집단으로 묘사하게 되고요. 네 번째 단계는 집단의 생산 단계인데요. 집단의 그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립함에 따라서 집단의 생산에 관심을 갖게 되어 먼저 집단의 목적과 과업을 확인하게 되고 리더들은 사회 정서적인 분위기보다는 과업에 더 관심을 갖게 된답니다. 다음 단계는 개별화 단계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개개인의 구성원들, 집단 구성원들에게 초점을 맞춰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구성원들은 그들 자신들을 다른 내 집단 구성원들이나 아니면 외 집단 구성원들과 비교하여 집단에 계속 남을 것인가 아니면 집단을 떠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 단계인 쇠퇴 단계는 뭐냐면 이 집단이 항상 영속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그 집단이 붕괴하기 시작되는데 즉 구성원들이 집단의 가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며 집단 구성원 의식이 지닌 장점보다는 오히려 집단 구성원 의식과 관련된 개인적인 희생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약간 그 용어들이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저는 이
이 집단의 발전 단계를 설명한 이 이론이 참 적절하고 재미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 저희가 미국 내에서 살면서 많은 한인들이 한국 교회를 가게 되잖아요. 근데 교회 가는 건 참 좋지만 많은 한인 교회들이 그 분열과 갈등을 경험하고 교회가 쪼개지고 나누어지는 그런 아픔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근데 제가 볼 때 왜 한국 교회가 그렇게 많은 아픔, 분열, 갈등, 나누어짐을 경험하느냐에 대한 설명을 이 그 이론이 어느 정도 적합하게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불만 단계, 그 다음에 사건 촉진 단계, 그 다음에 집단 동일시 단계 등등 최종적으로는 쇠퇴 단계. 그 교회들마다의 그 아픔이 있겠죠. 불만의 단계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 불만들을 촉발시키는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겠고요. 그렇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새로운 집단이 형성되거나 아니면 그 집단이 쇠퇴하거나 나누어져서 또 다른 집단이 형성하게 되는, 또 다른 교회가 형성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과 그 일련의 그 사건의 추이들을 이 이론이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 여러 개의 그 강대국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그리스라든지 로마라든지 뭐 그 나폴레옹 프랑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강대국들이 형성이 되었다가 결국에는 나중에 또 쇠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역사의 그 자연적인 법칙인데요. 이렇게 이렇게 본다면 그 이 입장, 그 이렇게 집단의 발전 단계를 그 혁명 과정에 비추어서 여러 가지로 단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이 입장이 꽤 설득력 있게 집단의 형성과 발전과 불만과 나누어짐과 그다음에 쇠퇴 단계를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제 3장을 다루겠는데요. 이 책에 집단 응집력이라고 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단이 응집될수록 집단 구성원들은 유사한 태도나 유사한 가치관과 또한 유사한 행동 패턴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역으로 집단 구성원들이 유사한 가치관이나 태도 또는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다면 집단은 더욱 응집될 가능성이 있다. 뭐 이거는 상식적인 얘기죠, 그죠? 우리 한국은 뭐 전통적으로 단일 민족으로 형성이 되어 왔죠. 뭐 여러 번의 외세의 침략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오랫동안 순수한 혈통을 지니고 단일 민족으로 5천 년이라고 하는 긴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일 민족이기 때문에 유사한 가치관이라든지 유사한 태도라든지 문화라든지 규범이라든지 세계관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 그 한국이라고 하는 집단, 나라는 굉장히 강한 응집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에는 점점 외국 분들이 많이 들어오시게 되고 한국에 외국 노동자라든지 아니면 외국에서 오시는 신부라든지 아니면 뭐 경제적인 발전에 따라서 여러 기업인이라든지 한국 문화의 그 영향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래서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에 방문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 동일한 단일한 문화권에 있는 민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타 민족들이나 나라에 비해서 다양한 민족이 문화권을 갖고 형성이 된 예를 들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보다는 문화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그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응집력이 강한 민족,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식적인 얘기겠습니다만은 집단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책에서는요. 구성원들을 집단에 잔류하게 하는 힘. 맞는 얘기죠. 그죠? 집단 구성원들이 상호간에 느끼는 매력이나 친밀도의 정도, 전체로서의 집단에 대한 매력이나 애착이나 호감의 정도, 구성원들의 집단 잔류 의사의 강도 등을 집단 응집력의 구성 개념으로 학자들은 파악하고 그다음에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집단 응집력에 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한번 제가 쭉 한 10개, 11개 정도가 되네요. 뭐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작용의 빈도. 집단 구성원들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가 빈번할수록 응집력은 증가한다. 맞는 얘기죠. 자꾸 만나면 만날수록 상호작용의 빈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응집력은 증가하는 거죠. 서로 유사성을 확인하고 결집하고 재확인하고 강화시켜가는 거죠. 자주 만나면 만날수록 그 집단 응집력은 강화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집단의 규모. 집단의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응집력이 높은 경향이 있고 대규모 집단에서는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응집력이 감소된다. 맞는 얘기죠.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응집력이 강해지고 크면 클수록 응집력이 감소되는 거죠. 작은 교회에 가면 갈수록 거기에는 친밀함이 강화될 수 있고 응집력이 강화되지만 큰 교회를 가게 되면 그렇지 않잖아요. 큰 여러 군중들 중에 한 사람이고 거기에서 형성될 수 있는 그 집단은 그 소규모 집단은 그 뭐 구역 예배라든지 아니면 같은 지역의 모임이라든지 그렇게 소규모에서는 집단의 응집력을 형성할 수 있지만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그 집단에 가서는 교회 가서는 그 모든 사람과 함께 집단 응집력을 형성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세 번째는 이질성과 동질성의 정도. 같은 성이나 같은 인종이나 같은 나이의 작업들로 구성된 집단은 일반적으로 이질적으로 결합된 집단에 비해 보다 응집력이 클 것이다. 상식적인 얘기죠. 나이, 성, 인종, 문화, 교육 수준 등등 이런 것들, 이질성과 동질성의 정도. 네 번째, 고립. 일반적으로 사회의 다른 집단들로부터 고립된 집단은 응집력이 강할 것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다른 사회의 다른 집단들로부터 고립될수록 그 집단 내의 그 구성원들은 자기네 집단은 옳고 타 집단들은 자신들을 배척하는 안 좋은 집단이라고 하는 그 우리와 적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이분법적으로 그 우리 집단과 타인들이 속한 집단을 판단하고 우리 집단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겠죠. 다섯 번째, 유사한 태도와 가치관. 맞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이죠. 유사한 태도와 가치관을 집단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을 때 집단 응집력은 강해지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는 상위 목표. 집단 구성원들 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때 집단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어떤 상위 목표가 존재한다면 응집력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상식적인 얘기죠. 어떤 그 집단 내에서 어떤 갈등이 있다면 흔히 그 지도자들이 취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 집단 밖에 있는 어떤 그 대상을 적으로 삼는 거죠. 그렇게 적으로 삼게 된다면 그 다양한 그 여러 가지 갈등하는 집단 내 그 구성원들이 공동의 적을 갖게 되는 거죠. 집단 밖에 있는 적. 그러면서 모든 증오와 갈등을 밖에 있는 적에게 향하게 되면서 이것이 집단 내의 여러 갈등이라든지 다양성들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일곱 번째, 같은 맥락입니다. 공동의 적. 사람들은 공동의 적을 갖고 있을 때 동료의식을 느끼기 쉽다라고 하는 거죠. 여덟 번째, 목표 달성의 성공과 집단의 지위.
어떻게 설명할까요? 이렇게 설명해 보죠. 다른 집단과 관련하여 특정 집단의 지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구성원들에게 보다 매력적으로 비춰줄 수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집단이 있습니다만은 그 내가 속한 집단이 어떤 다른 그 집단보다 지위가 높으면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에 대한 자부심과 내가 거기에 그 집단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치 나의 신분이 상승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 집단에 더 응집력 있게 남아 있으려고 하겠죠. 아홉 번째, 낮은 그 외부와의 상호작용. 만약 그 집단 구성원들이 그 자기가 속한 집단 외에 다른 또 소속된 다양한 집단이 있다면 그 집단에게만 충성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 집단 구성원들이 그 속한 다른 그 집단들은 없고 한 집단에게만 그 주로 속해 있다면 그 집단에 대한 충성심은 아주 강화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10번째는 차이점 해결. 그 집단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들이 그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만족스럽게 해결되면 해결될수록 집단 응집력은 높아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11번째는 자원의 활용 가능성인데요. 이건 뭐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금전, 공급품, 지위 또는 인정 등과 같은 자원들이 희소할 때 집단 구성원들은 서로가 경쟁적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있으며 반대로 집단이 필요로 하는 모든 자원이 풍부할 때 구성원들은 서로에게 관대해지며 따라서 서로를 좋아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상식적인 얘기죠. 집단 내에서 속해 있는데 거기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아니면 거기에서 획득할 수 있는 지위가 굉장히 경쟁적이고 얻기 어려워진다면 서로 경쟁적인 위치에 있다면 서로 간의 그 응집력이 약화될 수 있지만 거기에 자원이 풍부하고 내가 거기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지위의 그 기회가 많다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다든지 하면 서로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집단 응집력은 더 강화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요. 집단 응집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죠. 집단 응집력의 그 아주 응집력이 강할 때의 장점은 뭐냐면 서로 집단 구성원들 간에 서로를 돌보아주고 집단 구성원들은 그 조직을 집단을 지지하고 강화하려고 하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집단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목표가 강해지겠죠. 그건 좋은 거죠.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집단이 지나치게 응집되어 있을 경우에는 집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집단 사고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사고가 망각되어지면서 집단 사고로 변질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때로는 비이성적인, 때로는 불합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겠죠.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본 국민들과 군인들은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뭐 가미가제라든지 개인들을 희생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집단 응집력이 강한 거죠. 천황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가족을 희생할 수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집단 응집력이 강해서 좋게 보일 수 있겠지만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밖에서 일본을 바라보고 일본 국가를 바라보고 그다음에 민족을 바라보게 되면 그들은 제국주의적인 입장에서 침략한 거 아닙니까? 동남아시아라든지 중국과 그다음에 우리 한국까지도 그들이 침략하고 지배했는데 그러나 그들은 집단 내에서 집단 사고를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집단 밖에서 바라보면 그들은 분명히 비합리적인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그 나라를 지키려고 집단을 보호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집단에 속하게 되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사고에 매몰리지 않고 이성적인 개인의 사고도 동시에 갖고 있어야 되고, 때로 그 집단 사고가 잘못된 판단을, 잘못된 길을, 잘못된 오류를 범하고 있을 때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 사고로 건전하게 비판해주고 건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페이지 58페이지 보면 그 밖에 집단 응집력의 결과라고 하는 그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살짝 제가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대안적 집단들에 비하여 상당히 매력적이라면 개인들이 집단을 자발적으로 떠날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따라서 이직률도 낮아지게 될 것이다. 상식적인 얘기죠. 만약 제가 삼성에 속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면 삼성에서 높은 그 월급 주고 좋은 월급 주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의 그 일하는 여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다면 제가 굳이 그 삼성이라는 회사를 떠나서 다른 회사로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고도로 응집된 집단에서는 집단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얘기죠. 집단 응집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집단 구성원들에게 상당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아까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일본, 천황 얼마나 강력한 힘입니까? 그들은 그 일본 국민들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굉장히 그 응집력이 강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천황이라고 하는 그 명분 하에 이름 하에 결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천황이 내리는 그 영향력은 상당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참여와 충정심. 고도로 응집된 집단의 구성원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집단에 참여하고 집단에 더욱 충성하는 경향이 있다. 맞는 얘기고요. 만족. 고도로 응집된 집단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만족하는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죠. 응집된다고 한다면 집단이 거기에 참여도 높아질 것이고 집단 개개인들이 바치는 충성도도 높을 것이고 집단 개개인들이 느끼는 만족도 크겠죠. 예, 이건 상식적인 얘기죠. 자, 오늘은 집단의 형성과 발전, 그다음에 집단 응집력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책을 가지고 저희가 공부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전까지의 그 강의는 굉장히 그 실제적인 현실적인 접근이었다면 지금 오늘부터 시작되는 3, 4주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강의는 이론적인 접근 그리고 상담이 아닌 일반적인 집단이라고 하는 큰 주제 하에서 학술적인 내지는 이론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의에 대해서 제가 또 온라인에 개인 질문과 단체 질문, 토론 질문을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에 여러분들의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